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파릇파릇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겐 쇼킹한 사연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여자까지 끼어있는 스펙타클한 이야기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소개받은 건 재작년 초였어요. 그이와 저는 처음 보게 된 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2주 동안 썸을 타다가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둘 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나이도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화도 잘 통하고 성향도 잘 맞았어요. 둘 다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연애할 때 손발이 척척 맞아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둘이 같이 돈을 모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고 매일 밤에 헤어지는 게 싫어서 이른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30살 가을에 유부녀가 되어 남편과 깨를 볶는 신혼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제 남편은 애처가에 성실하고 인성도 좋았는데 결혼 후 한 가지 단점이 보였어요. 사실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여자한테 인기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이와 제가 외식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면 늘 파리떼 같은 여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는 저희 둘이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긴 생머리의 모델 같은 여자가 남편에게 연락처를 묻고 있더군요. 그이는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유부남이라고 밝혔는데 여자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왜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아니, 저 진짜 유부남입니다. 진짜라고요. 안 믿거든요. 여자친구랑 커플링한 모양인데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연락처라도 줘봐요. 저 진짜 결혼한 남자예요. 이봐요. 뒤에 제 아내가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뭐야, 엄청 평범하네. 이런 여자랑 결혼했다는 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이보세요. 말 조심해요. 당신보다 100배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여자는 틱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싱긋 웃고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년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한테 꼬리를 치고 지랄이야? 너 머리통 뽑혀서 가로수길에 꽂혀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이리 따라 나와. 아, 이거 놓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실례했고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여기서 큰 소리 쳐봐야 니년이 손해인 건 알겠지? 유부남 꼬시다가 머리채 잡혔으니까 말이야.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여기서 끝내는 줄 알아. 야, 내 남편 얼굴 보고 내 얼굴 다시 봐봐. 잘 외워뒀다가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눈 내리 깔고 지나가라. 안 그랬다가 머리털을 죄다 밀어서 내 떼타올로 쓸 테니까. 알겠니?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남편에게 꼬리치던 여우녀는 저의 강한 한 방을 맞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매력을 흘리고 다니냐고 혼을 냈어요. 당신, 내가 여자들한테 여지 같은 거 주지 말랬지. 여보,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커피 마시고 있었다고. 당신이 커피 마시는 게 CF 뺨치니까 기집년이 들이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커피 마실 때 커피잔을 손 말고 발로 잡아서 마셔. 여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발로 어떻게 커피를 마셔. 아, 진짜.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여자들은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지? 진짜 피곤해 죽겠다고. 그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서 푸념하는 거였어요.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조망만한 얼굴에 조각 같은 이목구비까지. 하도 잘생기고 잘나서 추파 날리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연애 때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서 인기 많은 게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런 일이 생기면 부글부글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괜히 심술이냐고 짜증이 났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람기를 보인 적도 없었고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돌린 적도 없었어요. 저의 뭐에 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이는 늘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외향적인 성격답게 모임을 많이 나갔어요. 저는 미술 전시회나 독서 모임과 같은 친목회를 자주 나갔고 남편은 축구와 농구, 테니스까지 운동 동호회를 나가서 각자 취미를 즐겼답니다. 그이가 모이는 동호회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걱정을 놓고 있었는데 땀을 흘리고 맥주 한잔하고 오는 날이면 항상 여자들이 벌떼처럼 꼬였어요. 그이는 매번 손가락에 반지를 보여주며 여자들에게 알아듣게 말하면서 넘어갔고요. 저도 결혼 초에는 많이 간섭했는데 그이가 제가 오해하고 의심하는 게 스트레스라며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부탁의 말을 하더군요. 진지하게 말을 하길래 저도 귀를 기울여 듣고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해가 되었고 제가 날마다 쏘아붙이는 게 화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절대 남편에게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죠. 또 어떤 여자든 다가오면 거절할 테니 남편만 믿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편과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괜한 잔소리는 그만하게 되었고 그 일을 전적으로 믿으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혼을 만끽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길에서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게 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단아한 게 어떤 여자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야? 당신이랑 대화하는 게 아주 다정해 보이던데? 다정하긴 뭐가 다정해. 그냥 길 물어보는 여자였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당신한테 길을 물었지? 그거 참 이상하네. 당신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의심하는 거야? 여보,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날 일은 제로라고. 나한테는 당신 하나뿐이란 말이야. 아직도 날 모르겠어? 아니, 믿기는 하는데 자꾸 거슬리는 일이 반복되니까 그렇지. 으이구, 그렇게 거슬리면 당신이랑 나랑 손목에 줄을 매달고 다니면 되겠다. 누가 봐도 부부라는 게 보이게 말이야. 그렇게 할래? 그이는 걱정하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확실한 마음을 말해주었답니다. 저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왜 자꾸 걱정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 밖으로 돌 때마다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이가 멋있어서 몰리는 여자들의 시선도 그러려니 하고 가끔 말을 거는 여자가 있어도 특별한 대화가 없으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사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오바했다는 것도 깨달아서 과거 일이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머뭇거리고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지난번 남편에게 길을 물었던 예쁜 여자였답니다. 그 여자가 왜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서 머뭇거리는지 궁금해서 저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지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 몇 동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는 분이랑 닮은 것 같아서 혹시 자매가 아닌가 해서요. 네? 아, 저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이 아파트에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남친을 기다리시는구나. 그럼 남친은 몇 동에 사시죠? 그걸 왜 물으세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보세요! 가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자는 남자친구를 기다린다면서 아파트 단지를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미 멀어져 버려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확실하게 물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 얼굴을 보는데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트집을 잡고 의심을 한다며 싫은 소리를 할 게 뻔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퇴근하고 남편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자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자꾸 내 남편 근처에 나타나는 거야? 또 당신이에요? 이봐요. 저 당신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가세요. 그런 사람이 지난번에 왜 도망을 갔을까? 솔직하게 말해. 당신이 그때 누굴 만나러 우리 아파트에 왔는지, 그리고 오늘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는지 말이야. 이봐요. 지난번에는 당신이 괜히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5층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고요. 대답이 됐습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5층에 같이 가봅시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이봐요. 그만하고 꺼지시죠. 어쭈, 이것 봐라. 너 지금 찔려서 이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제가 여자를 붙잡고 남편이 나오면 삼자 대면을 할 생각이었는데 회사 건물에서 나온 한 여자가 제가 의심하는 여자를 보고 인사하더군요. 지은 씨 퇴근 안 해? 이분은 누구야? 친구? 아니에요. 그냥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내일 봬요. 그 여자는 진짜로 그 건물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 어깨에 올린 손을 내리며 말했어요. 아, 진짜네요. 여기가 사무실이군요.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제가 실수했네요. 실컷 말했잖아요. 이봐요, 아줌마. 당신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미친 여자 아니고요.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꾸 우연히 마주쳐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의심을 했네요. 됐어요. 앞으로 길 가다가 저 만나면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시비 걸지 말고. 그 여자는 버럭 화를 내더니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짓이 의부증이라는 걸 깨달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윽고 남편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는데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딴 생각 좀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네. 우리 얼른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바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제가 의심했던 여자는 자주 눈에 띄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흥분이 돼서 시비를 걸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갈증이 나서 주방에 물을 마시러 걸어가는데 거실에 그 여자가 가만히 서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이봐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애인 찾으러 왔어. 저기 안방에서 곤히 자는 내 애인 말이야. 너 지금 현우 오빠랑 같이 산다고 안심하고 있지? 그런데 오래가지 못할 거야. 내가 곧 빼앗아 갈 거니까.
이 미친, 아.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남편이 제 뺨을 톡톡 두드리고 깨우고 있었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방이 더웠어? 그 여자는 어딨어? 무슨 여자? 무슨 악몽이라도 꾼 거야? 꿈? 악몽? 그런가? 여보,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겠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그 여자를 봤다고 말하려다가 제가 헛것을 봤거나 꿈을 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서운 꿈을 꿨다고 대답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게 진짜 여자인지 귀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지나갔답니다.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서 자주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남편 근처에서 자주 보였어요. 그이와 같은 건물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도 새벽에 집안에서 그 여자의 모습이 여러 번 보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절했고요. 그 여자를 만나면 멱살 잡고 따져볼까 했는데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자꾸 헛것이 보이고 남편을 의심하는 병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고 오랜 시간을 상담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 같다며 잠시 약을 복용하길 권장하더군요. 그래서 전 하루 2번 약을 먹고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질투가 의부증으로 커졌다고 말하면 저에게 실망할 것 같았고 결혼 생활에 금이 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2주 동안 약을 잘 챙겨 먹으며 서서히 심리 상태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오해한 여자도 더는 눈에 띄지 않아서 의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애처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멋진 남자로 제 옆을 지켜주었고 저도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성심성의껏 남편을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그이를 지방으로 6개월간 발령을 낸 겁니다. 그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부하겠다고 했더니 집안 근무를 마치고 오면 진급을 시켜준다고 꾀었어요.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나 전주로 파견 나가야 할 것 같아. 6개월 정도 걸린다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뭐? 6개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날 두고 전주에 내려가겠다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야. 내 위에 선배들은 모두 애기들이 있잖아. 그리고 후배들은 일 처리를 맡길 수 없대. 나 말고는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여보, 거기 다녀오면 진급도 빨리 시켜준다니까 다녀올게. 이런 법이 어딨어. 나랑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하는 거잖아. 당신 이제 보니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봐? 미안해. 갑자기 불똥 떨어지듯 통보받은 거라 의논할 새가 없었어. 여보, 나 다녀올게. 6개월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 대신 내가 매주 올라올게. 약속한다고. 당신이 이미 결정한 건데 내가 뭐 어쩌겠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화를 내듯이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해버렸네요. 그이는 계속 사과를 하긴 했지만 파견은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며칠 삐쳐있다가 이내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고 그이의 짐을 싸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까지 같이 내려가서 남편이 지낼 숙소와 회사 위치까지 모두 숙지에 두었답니다. 그리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죠. 매일같이 출퇴근하던 남편이 옆에 없어지니까 옆구리가 허전하다 못해 시리고 쓰라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까지 들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하고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무건수행을 하며 지내는 거나 멍 때리며 천장을 보다가 잠드는 것도 익숙했어요. 남편은 저와 약속한 대로 주말마다 서울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긴 했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만 올라오라고 해줬네요. 일도 많아서 잠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왔다 갔다 고생하는 걸 보니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지내면서 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었는데도 또다시 그 여자를 집안에서 몇 번이나 보였답니다. 모두 허상이었죠. 매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더 세게 지어서 복용했는데 그때부터는 잠도 잘 자게 되었고 허상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역시나 제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였더라고요. 얼마 뒤 독서 모임을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 빼고는 모두 알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모르는 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연이 깊네요. 제가 실수했던 일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세요. 어머, 내 어깨를 잡고 소리를 지르던 그분 맞죠? 야, 세상 좁네요. 그런데 여기 독서 모임 멤버였어요? 이거 참 세상 좁네요. 저는 지난주부터 이 모임에 나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반가워요.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했던 짓을 비밀로 해줬으면 하는데. 아, 나더러 상관녀라고 소리친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 무거운 여자입니다. 마음 편히 책이나 읽고 가세요. 저는 이게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것도 아니면 악몽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 덕분에 다시 정신이 초췌해지고 어질어질했습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망상이 심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를 다시 찾아가 다시 진단을 받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어요. 다행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생각도 많이 하지 않게 되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맑아지기도 해서 남편을 위해 뭔가를 해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남편과 만나고 있던 와중에 그 일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양손 가득 그이가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을 들고서 말이죠. 남편 숙소 앞에서 노크를 했더니 바로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크게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뭐야 그 반응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이거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 싫다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당연히 너무 좋지. 나 지금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오버하지는 말고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 내 손에 들린 짐 안 보여? 미안. 내가 넋을 놓고 당신 미모를 감상하느라 반응 속도가 느려졌네. 여보, 뭘 이렇게 많이 싸웠어. 이게 다 뭐야? 뭐긴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서 왔지. 내가 손이 좀 커서 양 조절에 실패했어. 그래도 남기지 말고 싹싹 비워야 해? 당연하지 여보. 정말 감동이야. 고마워. 그이는 바로 반찬통을 열어 맨손으로 제가 만든 반찬들을 냠냠 쩝쩝거리며 먹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뿌듯하던지 너무 늦게 내려와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왜 이제야 내려왔을까 하며 저라는 사람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그동안 같이 보낸 밤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쑥스럽지만 저의 최고의 밤이라고 손꼽히는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저의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서울 갈 준비를 천천히 하고 숙소에서 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마주치면 안 될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미모의 여자였답니다. 처음에 길에서 제 남편에게 길을 묻는다고 했었고 그이의 서울 회사 앞에서 만나 시비를 걸었던 바로 그 여자를 말이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나가는 독서 모임에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녀를 마주친 순간 놀란 건 저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둘 다 얼어붙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진짜 내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내 착각이 아니라 진짜였냐고. 아이쿠, 들켜버렸네? 현우 오빠는 벌써 출근했나?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네. 우리 오빠,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메고 갔으려나? 내가 사준 걸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어째? 이 뻔뻔한 년.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 맞았던 거야? 우리 오빠가 아직 말을 안 한 모양이네. 조만간 이혼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우리 여기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어. 내가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몰랐으려나? 어쨌든 현우 오빠랑 나는 벌써 동거하는 사이야. 저는 그 순간 눈이 뒤집혀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따귀를 날렸어요. 아주 세게 면상을 연신 날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실실 웃기만 하고 있더군요.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맞기만 했답니다. 그 표정을 봤더니 도리어 제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와 말하더군요. 다 때렸니? 그럼 이제 현우 오빠 내가 가져도 되는 거지? 뭐? 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남편을 가지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넌 그냥 오빠가 선택을 잘못한 여자일 뿐이야. 지금 오빠랑 나는 그 누구보다 뜨겁다고. 그러고 보니 너 오빠랑 어젯밤에 침대에서 굴렀겠네? 거긴 내가 날마다 쓰는 자리인데 말이야. 내가 쓰던 자리에서 한 기분이 어때? 이 미친 사이코년. 너나 내 남편이나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둘 다 부숴버리고 말겠어.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해. 네가 오빠랑 이혼만 해준다면 무슨 일을 겪어도 다 감수할 수 있으니까. 너 하나만 묻자. 너 우리 집에 들어온 적 있지? 새벽마다 거실에 서서 날 겁나게 만든 거 너 맞지? 너희 집? 아니, 내가 뭐하러 너희 집에 가겠어. 현우 오빠랑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오빠는 일하다가도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안아준다고. 너도 참 안쓰럽다.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네? 정신 차려 이년아. 현우 오빠는 내 거니까 빨리 정리하고. 그럼 난 오빠 방에서 할 게 있어서 이만? 그렇게 말하더니 상간녀는 남편의 숙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움직이질 못했답니다. 인연이 하는 짓을 보니 저희 집에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부러 저를 놀라게 하려고 미친 짓을 벌인 것이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공포스럽고 황당한 건 물론이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크게 들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때려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걸 알고 있으니 숙소 건물에서 나와버렸어요. 남편을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진 상태라 일단 집에 가서 쉬고 나서 이혼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도착하고 나서야 눈을 떴답니다. 먼저 집으로 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를 말렸어요. 그리고서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게 있으니 충분히 외도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 믿고 변호사 사무실을 여럿 돌다가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화가 잔뜩 나긴 했지만 아무에게도 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 좋은 생각만 했고 일부러 밝은 척 연기를 하면서 지냈답니다. 이틀 뒤 전주 숙소에서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이는 황당하다는 말을 하며 운을 뗐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혼 소장이 날라왔네? 이거 보이스피싱 이런 건가?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지? 뭐?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 바람 피운 걸 다 걸려놓고 모른 척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여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꿈을 꾸기라도 한 거야? 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이 인간아, 나 네 숙소 앞에서 그년 만났어. 너랑 바람 피우고 있던 그년 말이야. 아직 그년이 말하지 않은 거야? 아니지. 매일 밤 그 침대에서 구른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없겠지? 여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 여자가 누군데? 끝까지 모른 척하지 마. 그년이 다 불었으니까. 그리고 그년이 네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고 왔거든? 게다가 우리 집에도 몇 번 들어왔었어. 너한테 길을 물어본다고 했던 년이 사실은 네 애인이었어. 난 의부증 환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맞았다고. 여보, 지금 당신 이상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방금 의부증 환자라고 했지. 당신 진짜 그거 같아. 내 숙소에 들어왔고 집에도 몰래 들어왔다고?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이 개자식이 날 정신병자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년이 네 방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고. 서울에서도 전주에서 그년을 봤단 말이야. 당신 근처에 있는 걸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다 필요 없어. 날 끝까지 속이려고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끝까지 바람을 인정하지 않고 저를 의부증으로 취급하고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할 계획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녹음할까봐 끝까지 잡아떼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30분이 지나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시어머니한테는 감정이 없었으니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라,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방금 네 서방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고 하더라. 나더러 병원에 데려가 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전주에서 둘이 같이 살고 있다고요. 제가 사실대로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뭐야? 그놈의 새끼가 바람을 피웠다고? 이런 개같은 놈을 봤나? 내가 그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싹 다 분질러버리고 가운데 다리까지 아작을 내버려야겠다. 며느라, 일단 이쪽으로 와라. 이 시애미가 뭐든 도와줄 테니까 퇴근하면 이쪽으로 오거라. 어머님, 절 설득해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런 놈이랑 더 같이 살라는 소리 안 한다. 아가, 일단 와서 배부터 채우고 같이 화내자.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처럼 항상 딸처럼 여겨주셨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전에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의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순댓국집으로 향했어요. 거리가 꽤 가까워서 걸어서 15분 만에 도착했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아 잠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더니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더군요. 마지막 한 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 손님이 나가면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고는 제 앞에 앉으셨답니다. 며느라, 정말 현호가 바람을 피운 게야. 네가 착각하거나 오해한 게 아니라. 어머님까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서울에서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전주까지 가서 그러고 있다고요. 어휴, 이 망할 자식. 순진한 줄 알았더니 이따위 짓을 해.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며느라, 속 많이 상했지?
이 시미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마. 그놈이랑 바람난 년 둘 다 끝장을 내주마. 어머님하고는 좋은 말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전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며느라. 그래도 우리 연은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니? 난 아들놈보다 네가 더 자식 같고 소중하고 그래. 어머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오늘은 그냥 현호 씨랑 이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저는 상간녀를 길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일부증으로 착각하고 정신과에 다녀온 것과 얼마 전 전주에서 그년을 마주친 것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절대로 두 년놈을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이 대화에 너무 빠져있던 나머지 저쪽 앞에서 등을 지고 혼자 밥을 먹던 손님의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손님은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쌍욕을 하더군요. 에이 씨발, 존나 짜증나네. 아줌마, 깍두기 더 달라고요. 손님 있으면 손님한테 신경을 써야지 왜 수다를 떨고 지랄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랑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못 들었네요. 깍두기 더 드리겠습니다. 됐거든? 더러워서 안 먹고 말지. 자, 여기 카드. 계산해줘요. 손님이 일어서며 카드를 내밀자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저와 악연 중에 악연이었나 봅니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전현이에요. 현호 씨가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전현이라고요. 상간녀는 뒤를 돌아보며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많이 놀라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얼굴을 쓱 보시더니 바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너였냐 이년아. 싹수가 누런년이 왜 지랄을 하나 했더니 니년이 내 아들이랑 바람이나? 너 잘 걸렸다. 내 며느리 눈에 눈물 나게 한 년은 내가 그년의 눈가를 뽑아버릴 심이라고. 그만하세요. 나랑 현우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그리고 난 임신했어요. 오빠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아이고야, 그럼 내 손주를 가진 아이로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아가 많이 아팠니?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애미애비 욕먹이는 더러운 년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간녀를 되지게 패주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거세게 저항하며 머리털을 뽑히면서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손에 바로 잡힐 거리에 있는 국자를 들고 상간녀 머리통을 쨍쨍 소리를 내며 내려쳤어요. 이년아, 쨍하고 해 뜬 오후에 쨍소리 나게 쳐맞는 기분이 어떠냐?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내가 새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고 욕해고 너 같은 년은 내 며느리가 절대 될 수 없어. 이 똥물에 튀겨 죽이려나? 어머님, 제발 그만해요. 저는 상간녀가 시어머니한테 얻어 터지는 걸 아주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와 시어머니, 상간녀까지 모두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세 사람을 보더니 뭐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여보, 여기 와 있었네? 당신이 보낸 이혼소장 보고 올라왔어.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집에 없어서 이리 와봤는데 다행히 있었네. 그런데 엄마는 누구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야? 엄마, 그 여자 누구야? 손님이랑 싸움 났어? 에이, 내가 손님이랑 싸우지 말랬잖아. 뭐시야? 이 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네가 바람난 년을 패주고 있잖여. 에? 나 저 여자 몰라. 처음 본다고. 여보, 당신이 말한 여자가 저 여자야? 내 숙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던? 그래. 맞아, 전현이야. 당신 전현을 처음 봐? 솔직하게 말해라. 모르는 여자라니까. 이봐요, 저 아세요? 제 숙소에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우리 집에도 몇 번 들어오고 그랬어요?
오빠, 왜 이래? 왜 모른 척하고 그러는 거야? 오빠 집이랑 숙소에서 우리의 미래를 벌써 까먹은 거야? 우리 오랫동안 사귀어온 연인 사이잖아. 지금 어머님이랑 당신 아내가 있다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오빠, 우리 다 걸렸거든. 그만 자수하고 광명 찾자. 오빠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면 된단 말이야. 이 미친년이 쳐 돌았나? 언제 봤다고 오빠라고 씨부리고 있어? 야, 너 뭐야? 사이코 정신병자 스토커 뭐 그런 거야? 이 개같은 미친년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또라이 짓을 해? 안 되겠어. 너 때문에 이혼당할 뻔했으니까 넌 좀 맞아야 돼. 오늘 내 손에 돼졌어. 엄마 비켜봐. 내 차례야. 인연 때문에 내 마누라가 이혼 소장을 날렸다고. 도대체 뭐하는 년인지 돼지게 패주고 경찰에 넘겨버릴 거야. 그 머리채 이리 패스해. 너 그거 정말이야? 너도 모르는 년이었어? 그렇다니까. 처음 보는... 예전에 인연이 나한테 길바닥에서 길을 물은 적 있었어. 그때 내 마누라가 괜히 오해한 적이 있었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진짜 모르는 여자가 맞는지, 상간녀의 정체가 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이가 시어머니한테 상간녀의 머리채를 넘겨받고 싸대기를 연타로 착착착 달라붙게 시원하게 날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이는 누굴 때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심하게 손찌검을 하는 걸 보니 많이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해를 풀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열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년 사진첩에 제 남편 사진만 가득했는데 새벽에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찍은 남편의 사진도 있었고 숙소에서 잠들어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찍은 사진들은 멀리서 찍거나 높은 곳에서 찍은 남편의 모습이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경악하고 남편에게 다시 머리채를 패스받아서 상간녀에게 정신 차리라고 귀싸대기를 흠씬 갈겼습니다. 야, 이년아, 너 뭐야? 비혼태냐? 남의 집 귀한 아들이자 남의 집 남편을 왜 눈독 들이고 사진을 찍고 지랄이여? 네 애미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 생긴 건 멀쩡하니 예쁘장하게 생긴 게 왜 추잡하게 이따위 짓을 하냔 말이여? 그만하세요. 내가 현우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잖아요. 오빠 끝까지 이럴 거야? 나 오빠 애기 가졌다고. 오빠가 전현이랑 헤어지고 나한테 오겠다고 약속했잖아. 인연 존나 무섭네. 여보, 경찰 불렀어? 나 소름 끼쳐서 오줌 쌀 것 같아. 신고했어. 바로 출동한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 거야. 그런데 여보, 저 여자가 당신 숙소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거지? 거길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라고. 나도 모르겠어. 저 여자는 길바닥에서 길을 알려준 거 말고는 전혀 본 기억이 없단 말이야. 아무래도 경찰들이 알아내 주겠지. 우린 여기서 빠지자. 전현 많이 무섭다. 여보, 이제 오해 풀었지? 나 이 이혼 소장 찢어버려도 되는 거지? 찢어버려. 여보,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당신이 의부증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더 미안해. 저희 부부는 상간녀의 미친 행동에 소름 끼친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화해했답니다. 이윽고 경찰들이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놓아주며 말씀하셨어요. 경찰 양반들, 이 스토커 비혼태년 좀 잡아가세요. 경찰들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희 식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상간녀에게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게 저 남자를 짝사랑해서 그랬어요. 저 남자를 제 남자로 만들고 싶어서 이혼시키려고 그랬다고요. 저 남자가 이혼만 하면 바로 꼬실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 망쳐버렸네요. 젠장. 저 미친년 봐라. 제대로 또라이네. 며느라, 이제 알겠지? 네가 전현 손안에 놀아난 거야. 개 사이코년이라고. 저는 상간녀에게 그동안 왜 제 앞에 여러 번 나타났냐고 물었어요. 정확한 이유가 듣고 싶었습니다. 야, 너 처음부터 일부러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카페 안에서도, 독서 모임에도, 내 남편 회사 앞에도 모두 날 미치게 만들려고 그런 거지? 이 멍청한 년, 그걸 이제 알았냐? 사람 하나 미치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넌 조금만 더 가지고 놀았으면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했을걸? 오늘 내가 잡히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지만 말이야. 네 남편 내 거였는데 너무너무 아깝다. 내가 임신이라고 했을 때 놀란 네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하겠다. 하여튼 넌 좋겠다. 저런 남편이랑 평생 살 테니 말이야. 부러운 년. 이런 개또라이 년. 진짜 호러 영화가 따로 없네? 아우 소름 끼쳐.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스토킹 처벌법과 남편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죄로 현장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희 집과 남편의 숙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었더니 상간녀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밀가루를 도어락에 뿌려서 지문이 많이 묻은 번호를 조합해서 일일이 다 눌러 알아봤어요. 알아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빠나 마누라년이나 잘 때는 둔해서 제가 아무리 삑삑 눌러대도 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저년 좀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나 진짜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지릴 것 같다고요. 아, 경찰 아저씨들 궁금한 게 있는데 저년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그러자 경찰 하나가 말하길 스토커 처벌이 강화돼서 3년 정도는 옥살이를 할 거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상간녀는 쇠고랑을 차고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살이를 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죠. 저는 그년 때문에 한동안 악몽을 꾸거나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이 해결되고 다시 전주로 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제 곁에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댁에서 몇 달간 동거를 했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매일 밤 품에 안고 재워주셨죠. 몇 달 뒤 남편이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회사에 오자마자 승진을 했습니다. 그이는 스토커 때문에 신혼집에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답니다. 그 여자가 출과하고 다시 저희 집을 찾고 제 남편을 찾을까봐 겁이 났는데 아무 일도 없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살벌한 경험을 당하신 분 계신가요? 모두들 사람 조심하시고 저처럼 어리석게 의심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사연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